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저번 영상 이후로 제가 생애 첫 내 집 마련한 시점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나 저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 부동산 시장 전세라는 제도를 빗대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 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살면 안 된다의 본질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더불어 실물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을 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가능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왜 전세를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겠죠.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조금 다른 것인데, 첫 번째는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대출을 하지 않고 사고 싶고, 또 대출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대출 받기가 싫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세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또 집값이 지금 현재 고점이라는 자기 판단 하에 혹시라도 내가 사서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로지 자기 판단 하에 전세를 선택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분들이실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파트, 뭐 남양이나 아니면 대단지, 뭐 역세권에 학군도 나름 좋고 이런 아파트겠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구축 아파트는 쳐다도 안 보고 차라리 그 돈이면 이자가 조금 싼 전세로, 입주장 아파트나 아니면 준신축급 전세로 들어가 살아버린다는 거죠. 신축만 오를 것 같다는 느낌으로 구축을 잘 매매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물론 좋은 곳이 빨리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방 소도시도 대부분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꼭 내가 집을 사서 직접 들어가야지만 내 집 마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놓고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은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질은 직접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더라도 내 집 한 채는 일단 마련해 놓고 전세나 월세라도 들어가 살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일 텐데, 전세 살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파도 위에 내 집 한 채를 올려놓고 다음 스탠스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무주택자들, 이분들은 왜 벼락거지가 되고 유주택자들은 부자가 된 것일까요? 1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보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부를 누리는 경우가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홍콩 대부분 코로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라는 것이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부의 이전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 부의 이전 효과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예금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로 이전시킨다. 현금을 가진 자에게서 자산을 가진 자에게 이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현금을 예금으로 은행에 묻어둔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 부를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전세금이란 돈을 무이자로 집주인, 그 임대인에게 맡김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로 부의 일부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니, 전세가 끝나면 전세금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데 이게 왜 손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주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죠. 어차피 2년 뒤에 똑같은 전세금이란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왜 본인은 경기도 구축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중심지에 있는 역세권 좋은 아파트를 임차인분을 살게 하는 걸까요? 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전세금을 전세기간 만료 2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그 금액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 사는 사람들의 요즘 말로 흔히 벼락거지로 내몰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조금 잔인한 말로 전세는 온전히 집주인, 임대인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몇 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신의 부를 더 크게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시중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매년 3%씩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1%도 안 나오는 지금 시점, 전세를 예를 들어서 3억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년 뒤에 만기 시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면 액면상 금액은 3억이겠지만 화폐 교환 가치로는 2억 8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제서야 임차인이 아차 싶어서 집을 사려고 하면 이미 집값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가 있겠죠. 지금 최근 4년 동안 서울 평균 집값이 6억이었던 것이 12억이 된 것을 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평균 6억이 올랐죠. 6억이라는 수치는 평균이라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10억 이상 오른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더 이상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해서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를 4년 살 수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4년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전세값 상승,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하루빨리 전세금을 빼서 그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얼마나 암울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전세를 2년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한 돈을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그 2년 뒤 전세금 상승분이라는 명목하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30대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절반 이상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껴가며 월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전세 기간 2년 동안 200만 원씩 저축한 4,8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세금 상승으로 고스란히 집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전세금이 몇 억씩 올라가는 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4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집값이 2년 뒤에 5억짜리가 10억이 됐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시세 차익 5억은 집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이것을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4억이라는 돈을 임차인 덕에,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준 덕분에 이 집주인은 5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 때문에 제가 5억을 벌었으니까 5억에 대한 10%, 5천만 원이라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집주인이 있을까요? 자, 오히려 2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1억이나 올랐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5%만 올려받겠습니다. 더 살고 싶으면 2천만 원만 주고 더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떠세요?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현실이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조금 냉정하지만 자본주의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입금과 출금만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모든 이익과 손해 합은 항상 제로가 된다. 우리가 축구를 하면 승자가 득점을 하면 패자가 실점을 하죠.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합하면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게임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고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가 늘 존재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 시장에 한번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철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는 대출이 무섭고 그냥 아무런 리스크를 껴안기 싫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열심히 모아둔 2억을 안전한 은행에 예금해 놓습니다. 그런데 0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용기로 열심히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를 해서 리스크를 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이건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건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A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과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1억짜리 A아파트가 1억에서 2억으로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수와 영희의 자산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철수부터 알아봅시다. 철수는 예금에 넣은 현금 2억으로 원래 A아파트 2채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 만약 다시 A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철수는 2억으로 2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니 A아파트 한 채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용어, 경제학 용어로 화폐가치 하락, 구매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철수라는 친구는 A아파트 한 채만큼 손해를 발생하게 됐는데 그럼 이 손해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되었을 텐데 과연 누구의 이익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영이라는 친구는 열심히 부동산 공부, 경제학 공부를 해서 리스크를 안고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A아파트 2채를 샀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A아파트가 2억으로 1억이 가격 상승을 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영희는 이제 2억이 된 A아파트 한 채로 처음 빌렸던 그 2억이라는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영희는 이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남은 A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본도 하나도 없이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영희가 얻은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이 바로 철수가 잃어버린 A아파트 한 채의 손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대출이 무서워서 현금을 예금한 철수의 손해는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리스크를 안고 내 집 마련을 한 영희의 이익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자산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람의 부가 실질적으로 점점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